이 이야기는 선조 임금 때의 일이라 전해진다. 그 시절 한양 서쪽 골목 깊은 곳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어느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그저 술꾼들이나 떠드는 허황된 소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점차 그 집 근처에서 실종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그 집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 집은 골목 가장 안쪽, 담장이 허물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기와는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대문은 언제나 반쯤 열려 있었다. 낮에도 어둑어둑한 느낌이 들었고 밤이 되면 그 집 주변만큼은 유독 칠흑 같았다. 달빛조차 그 집 마당에는 닿지 못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식인가옥이라 불렀다. 사람을 먹는 집, 누군가는 귀신이 산다고 했고 누군가는 요괴가 산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 집 자체가 살아있는 괴물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없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살아 돌아온 적이 없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집에 얽힌 한 사내의 기록이다. 선조 15년 가을, 과거에 급제한 젊은 선비가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의 이름은 이도령이었다. 전라도 남원 출신으로 28의 나이에 문과에 합격한 수재였다. 얼굴은 준수했고 성품은 온화했으며 무엇보다 효심이 깊기로 소문은 난 인물이었다. 이도령은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관직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쪽 골목을 지나다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그 집 대문 안에서 한 노파가 나왔다. 노파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나 눈만은 유독 또렷했다. 그녀는 이도령을 보자 반가운 듯 손을 내저었다. 나리! 나리! 이도령은 착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리. 날이 저물었으니 우선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십시오. 편지와 함께 노잣돈도 드리겠습니다. 이도령은 잠시 망설였다. 집의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파의 간청하는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잠깐만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도령은 그 집의 대문을 넘어섰다. 대문을 지나자 마당이 나왔다.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웠다.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는 썩은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풍겼다. 이도령은 코를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그를 안채로 안내했다. 방은 깨끗했고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다. 따뜻한 차와 과일 몇 점이 놓여 있었다. 잠깐만 멈춰 주시오. 이도령은 발걸음을 멈추고 노파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멈? 나리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신 선비님으로 보이는구려. 이 늙은이가 감히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노파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였다. 이 편지를 북촌에 사는 제 아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늙은이는 다리가 불편해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리께서 선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으로 보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노파가 안으로 들어가자 이도령은 홀로 방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차는 향이 좋았다. 하지만 마시고 나자 묘하게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이상하다. 차에 무엇을 탄 것인가? 그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눈앞이 점점 흐릿해졌고 몸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노파의 낮고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또 한 명 잡았구나. 이도령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어둠 속에 있었다. 주변은 칠흑 같았고 냉기가 뼈를 애는 듯했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 쇠사슬 소리가 쟁그랑 울렸다. 여기가 어디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좁은 방 안에 있었다. 돌로 된 벽, 천장, 바닥,
지하 감옥 같은 곳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신 차렸소? 이도령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모퉁이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노한 옷을 입고 수척한 얼굴을 한 중년 사내였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박진사라 하오. 여기 갇힌 지 3개월째요. 3개월이나? 대체 이곳이 어딥니까? 박진사는 쓴 웃음을 지었다. 당신도 그 노파에게 속아 들어왔구려. 나도 그랬소. 나도 선한 마음으로 그 노파를 도우려다 이 꼴이 되었소. 이도령은 전율했다. 그럼 이곳은 이곳은 그 집의 지하요. 우리는 갇혀 있어. 밥은 하루에 한 번, 물은 이틀에 한 번 주오. 그나마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왜 우리를 이렇게 가두는 것이오?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소. 하지만 소문으로는 이 집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오. 사람을 먹는다니 무슨 소리요? 말 그대로요. 여기 갇힌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진다오. 밤에 누군가 와서 데려가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소. 이도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우리도 아마도 박진사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했다. 나는 이미 포기했소.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소. 벽은 두껍고 문은 쇠로 되어 있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하오. 이 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고 사람들은 이 집을 피해가니까. 이도령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한양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 관직도 받지 못했고 고향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소. 반드시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겠소. 박진사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 의지가 오래 가길 바라오. 며칠이 지나면서 이도령은 이곳의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이 지하 감옥에는 그와 박진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벽 너머 여러 방에 다른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밤이 되면 그들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도령은 박진사에게 물었다. 여기에는 모두 몇 명이나 있어? 정확히는 모르오. 하지만 최소 10명은 넘을 것이오. 어떤 사람들이요? 나처럼 속아 들어온 이들이요. 선비도 있고 상인도 있고 나그네도 있어. 모두 그 노파의 속임수에 넘어간 불쌍한 자들이요. 이도령은 벽에 귀를 기울였다. 옆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 있어? 이도령은 벽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나는 이도령이요. 당신은? 나는 김상인이요. 개성에서 온 장사치요. 얼마나 여기 있었소? 한 달쯤 되는 것 같소. 날짜를 잊어버렸어. 김상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제발 여기서 나가고 싶소. 집에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 이도령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나가고 싶소. 함께 방법을 찾읍시다. 하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벽은 두꺼운 돌로 되어 있었다. 창문은 없었고 환기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도령이 잠들려는 찰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다. 박진사가 속삭였다. 조용히 하시오. 그들이 왔소. 그들? 사람을 데려가러 온 것이오. 이도령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방 앞에서 멈췄다. 쇠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비명소리. 김상인의 목소리였다. 이도령은 벽에 귀를 붙였다. 김상인이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발버둥 치는 소리, 애원하는 목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 그리고 정막. 이도령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김상인이 끌려갔소.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오. 대체 그들은 누구요? 무엇 때문에 사람을 끌고 가는 거요? 박진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확실히는 모르오. 하지만 이전에 들은 소문이 있어. 이 집에는 노파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녀의 아들이 있다고. 아들? 그렇소. 하지만 그 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오. 무언가
괴이한 존재라고. 귀신이란 말이요? 귀신인지 요괴인지 그것도 모르오. 하지만 그 존재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 이도령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럼 김상희는 이미 늦었어. 그날 밤 이도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상인의 비명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며칠 후 이도령의 방문이 열렸다. 밖에는 그 노파가 서 있었다. 그녀는 등잔불을 들고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주름지고 음산해 보였다. 오늘은 당신 차례요, 이도령. 노파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이도령은 벌떡 일어섰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왜 우리를 이렇게 가두는 거요? 궁금하오? 그럼 따라오시오. 모든 것을 보여주겠소. 이도령은 쇠사슬에 묶여 노파를 따라갔다. 그들은 지하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집에 안채로 들어서자 이도령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집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컸다. 복도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방들은 수없이 많았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초상화 속 인물들은 모두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노파는 이도령을 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문을 열자 이도령은 그 안의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방 한가운데에 거대한 침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아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피부는 창백했고 몸은 말라 뼈만 앙상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요. 노파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이도령은 그 존재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살아있는 듯 했다. 당신 아들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하지만 그 아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무슨 소리요? 노파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아이는 30년 전에 태어났소.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남편은 일찍 죽었고 나는 홀로 이 아이를 키웠소.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소. 총명했고 착했소. 하지만 10살 때 이상한 병이 들었소. 어떤 병이요? 처음에는 그저 입맛이 없다고 했소. 밥을 먹지 않았소. 죽도, 국도, 고기도 거부했소. 점점 말라갔소. 의원들을 불러도 병명을 알 수 없었소. 노파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말했소. 어머니, 저는 사람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도령은 경악했다. 사람을? 그렇소. 처음에는 믿지 않았소. 하지만 이 아이는 점점 죽어갔소.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소. 나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소. 노파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나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사람을 잡기 시작했어. 떠돌이들, 나그네들,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들을, 그들의 살점을 이 아이에게 먹였어. 그러면 이 아이는 잠시 동안 기운을 차렸어. 그런 짓을. 나도 알고 있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낳은 자식이요. 어미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소. 노파는 울먹였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괴물이 되었소.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두려워하고 나를 요괴라고 부르오. 하지만 나는 어미일 뿐이요. 내 아이를 살리려는 어미일 뿐이요. 이도령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묘하게도 연민. 하지만 그것은 살인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 손에 죽었소. 세지 않았소. 세고 싶지 않았소. 노파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것이요.
이 아이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사람을 먹여도 예전처럼 회복하지 않소. 아마도 이 아이도 곧 죽을 것이요. 그럼 나도 죽을 것이요. 이 아이가 죽으면 나도 목숨을 끊을 것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요. 이도령은 말문이 막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침상 위의 존재가 움직였다. 아들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창백한 눈동자가 이도령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또 사람을 잡아오셨군요. 노파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래, 이 사람이 너를 살릴 거다. 조금만 참거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무슨 소리냐? 네가 살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괴로워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사람을 먹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먹지 않으면 죽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지 아세요? 노파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잃을 수 없다. 너는 내 전부다. 어머니, 저를 놓아주세요. 제발. 아들은 이도령을 바라보았다. 선비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의지로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도령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당신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군요. 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글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지만 이 저주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노파는 오열했다. 아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노파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도령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이 집은 단순히 괴물의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한 어미의 절망과 한 아들의 고통이 얽힌 비극의 장소였다. 다음 날 이도령은 다시 지하 감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쇠사슬이 풀려 있었다. 노파가 그를 풀어준 것이었다. 가시오. 노파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지하에 갇힌 사람들도 모두 풀어주겠소.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도령은 노파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요?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이오. 끝까지. 이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노파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무것도 없소. 그저 가시오. 그리고 이 집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하오. 이도령은 지하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박진사를 비롯해 12명의 사람들이 지하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쇠약해져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이도령은 그들을 하나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오? 박진사가 물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이 일을 잊으시오. 하지만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당부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하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이도령은 홀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집은 여전히 어두웠고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사흘 후 그 집에서 불이 났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불은 이미 집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물을 끼얹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집은 타들어갔다. 이도령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불길을 바라보며 알았다. 노파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임을. 불길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는 듯 했다.
노파와 아들의 형상.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집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사람들은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이 꺼지자 그곳에는 잿더미만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드디어 저 집이 사라졌구나. 이제 저 집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은 없겠지. 요괴가 죽었나 보다. 하지만 이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손을 모아 기도했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어미와 아들이여. 이도령은 관직을 받아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집에서 본 것들, 노파의 절규, 아들의 슬픈 눈동자. 그는 종종 그 터를 찾아갔다. 잿더미는 이미 치워졌고 그곳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아무도 그곳에 집을 짓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두려워했다. 어느 봄날 이도령이 그곳을 찾았을 때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잿더미 한가운데에서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작고 소박한 꽃이었다. 그 꽃은 어떤 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유독 맑고 깨끗해 보였다. 이도령은 그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당신들이군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흔들렸다. 이도령은 미소 지었다. 부디 다음 생에는 행복하시길. 그는 일어서서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그는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랐다. 그는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로 소문났다. 어느 날 한 늙은 의원이 그를 찾아왔다. 대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 노파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대감은 깜짝 놀라 의원을 바라보았다. 계속 말해보시오. 의원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0여 년 전 제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한 노파가 아들을 데리고 제게 왔습니다. 아이는 이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었소?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달 관찰한 끝에 저는 하나의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의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아이는 선천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영양소였습니다. 단백질의 특정한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조직에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대감은 전율했다. 그게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노파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파는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살점을 먹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노파가 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노파의 몸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의원은 한숨을 쉬었다. 그 후로 저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어느 집이 불탔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그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었소. 그럼 노파는 자신의 살점을 아들에게 먹였을 것이요. 30년 동안. 의원은 경악했다. 그럴 수가. 그럼 노파는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베어내. 그렇소. 어미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희생이었을 것이요. 둘은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결국 노파의 몸도 한계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소. 노파는 자신의 살점만으로는 부족해지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기 시작했소. 그것이 그 집의 비극이었소. 이대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노파는 괴물이 아니었소. 그저 절망한 어미였을 뿐이요. 그 이야기는 서서히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집이 이제는 슬픔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노파가 30년 동안 자기 몸을 베어 아들을 살렸다더라. 어미의 사랑이 그토록 깊었다니.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죽였잖아. 그것도 맞지만 어찌 보면 비극이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은 그 터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이곳에 한 어미와 아들이 있었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평안하기를. 이대감도 그 비석 앞에 섰다. 그는 술 한 잔을 따르고 절을 올렸다. 제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당신들을 괴물이 아니라 비극의 희생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 밤 이대감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 인, 의, 예, 지, 신. 하지만 그 집에서 본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노파는 분명 죄를 지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것은 명백한 악행이었다. 하지만 그 악행의 근원에는 모성애가 있었다.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절대적인 사랑. 이대감은 물었다. 만약 내가 그 노파의 입장이었다면, 내 자식이 그런 저주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세상에는 선과 악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이에는 무수한 회색 지대가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선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대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은 복잡하구나. 얼마 후 박진사가 이대감을 찾아왔다. 대감, 안녕하시오? 박진사, 오랜만이요. 잘 지내셨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가족들과 재회했고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감, 그 집에 대해 들으셨소? 무슨 이야기요? 노파가 30년 동안 자신의 몸을 베어 아들을 살렸다는 이야기 말이오. 들었소.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소.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소.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노파의 몸을 떠올려보니 그녀는 유독 말랐었소. 그리고 옷 속에 무언가 감춘 듯한 느낌이 있었소. 아마도 상처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소. 이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 것이요. 대감, 우리는 그 노파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괴물로? 아니면 불쌍한 어미로? 이대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둘 다일 것이요. 그녀는 괴물이기도 했고 불쌍한 어미이기도 했소. 사람은 하나의 면만 가진 것이 아니니까요.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소. 이대감은 그 집에서 구출된 사람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12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선비, 상인, 나그네, 농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그 집에서 죽을 뻔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대감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았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상인이 말했다. 저는 처음에 노파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한 선비가 말했다. 저는 그 아들의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한 나그네가 말했다. 저는 그저 살아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대감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를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단순한 선악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끔찍한 악행조차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침묵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더 흘렀다. 이도령은 늙었고 곧 관직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터를 찾았다. 비석은 여전히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모정화라고 불렀다. 어미의 사랑을 담은 꽃이라는 뜻이었다. 이대감은 비석 앞에 앉아 붓을 꺼냈다. 그리고 비석 뒷면에 글을 새겼다. 이곳에 한 어미가 있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그 사랑은 깊었으나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며 사랑의 무게와 선택의 책임을 되새긴다. 글을 다 새기고 나자 바람이 불었다. 하얀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갔다.
이대감은 미소 지었다.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선조 30년 한 사내가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바로 이대감이었다. 그는 기록이라는 책에 이 이야기를 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이들에게 묻노라. 만약 당신이 그 노파였다면 어찌했겠는가? 만약 당신이 그 아들이었다면 어찌했겠는가? 만약 당신이 희생된 사람이었다면 어찌했겠는가? 정답은 없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구원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대감은 이 책을 완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정직하고 공정한 관리. 인간의 복잡함을 이해한 현자. 100년이 흘렀다. 그 터는 이제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다. 하얀 꽃들은 여전히 피어 있었고 비석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한 젊은 선비가 그곳을 찾았다. 그는 기록을 읽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비석 앞에 서서 글귀를 읽었다. 모정화. 그는 꽃을 꺾어 향기를 맡았다. 맑고 깨끗한 향기였다. 이 꽃이 그 노파와 아들의 환생일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그는 느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랑은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선택은 자유롭지만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세상은 단순한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다. 젊은 선비는 절을 올리고 돌아섰다. 그의 뒤로 바람이 불었고 하얀 꽃잎들이 춤을 췄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진다. 어떤 이는 이것을 괴담으로 받아들인다. 사람을 잡아먹는 집의 이야기로. 어떤 이는 이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인다. 한 어미와 아들의 슬픈 운명으로. 어떤 이는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인다. 사랑의 그림자에 대한 경고로. 진실이 무엇이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양 서쪽 골목. 그 자리에는 이제 하얀 꽃들만 피어난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생각한다. 사랑의 무게를, 선택의 책임을, 그리고 인간의 복잡함을. 이것이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온 사람을 잡아먹던 집의 이야기다. 괴담이기도 하고 비극이기도 하고 교훈이기도 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야담 형식을 따라 재구성한 창작물이다.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현대의학으로 설명 가능한 희귀 질환들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이를 저주나 요괴의 소행으로 여겼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비극적 오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살리려 한 어미의 사랑을 담아낸 것이다.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는 집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사랑이 때로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간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단순한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사랑과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